이선엽 신한금융투자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부장님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욕도 많이 먹었고요. 예. 네, 그쵸. 어떤 욕을 드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전망을 해보면 사실 그 판단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게 조금씩 이제 안 맞아지면 아무래도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고, 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고, 사실 많이 좀 사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서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제 사실 앞으로가 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장이 바뀌는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시장이 나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시장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올라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장기 투자가 계속 되려면 그래도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믿음 속에서 그래도 내게 지금 많이 빠졌지만 향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괜찮지만,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제일 곤란해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너무 큰 일이, 또 사실 너무 큰 이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오래 갈까? 뭐 폭이 그렇게 올라갈까? 왜냐면 지난 10년간 못 봤던 흐름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소비자 물가는 어쨌거나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는 시각들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더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우선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는 아마 살아생전에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예 겪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그쵸. 같고, 그리고 이 요인들도 통상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경기가 좋아서 거기에 대한 수요견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이고, 물론 일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일 쇼크 때 있었던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는 건 맞아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폴 볼커라는 사람이 현재 있었던 그런 에너지 구조 때문에 금리를 20% 이상까지 올렸었고, 그래서 물가를 잡았는데 물가만 잡은 게 아니라 산업도 다 잡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하는 계기를 가지고 왔었던 게 그 당시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을 하고, 그 자리를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제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미국은 서비스업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됐었던 게 그 당시 기억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때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어렴풋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더 나빠진다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는 게 이번 물가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물가가 정점이냐 아니냐 여쭤는 보셨지만, 사실 지금 오늘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8.5에서 8.3이라고 지난달에 비해서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존의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었다라면, 오늘 나온 지표는 항공료도 오르고, 네. 저 먹는 것도 오르고 주거비도 올라서 서비스업 쪽도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급층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 올리는 요인이 비록 낮아지긴 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물가가 정점이라 하더라도 과연 쉽게 내려가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오늘 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그래도 8.3까지 내린데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역할을 했는데, 네. 이러다 혹시 유가라도 여기서 더 오르면 실제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물가 지수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을 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여러 자료들 살펴보니까 정점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는 일부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외에도 지금 주거나 식료품이나 각종 물가들이 다시 상승을 하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BEI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혹시 그럼 전쟁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가능성들을 보면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에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재밌게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고 왔는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미국 물가 지수에 대한 반응이 그런 해석들은 있었지만 실제 지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은 이제 논란일 뿐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하락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게 쉽게 안 내려갈 거다 보니 그럼 긴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경기를 해칠 것이다. 결국에 지금 물가를 올리고 있는 요인이 공급 측면도 있지만 수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알고는 공급 측면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봉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노답이고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럼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건드릴 수 없다면 수요 측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를 회전시키는 즉 경기를 현재보다 더 안 좋게 만드는 방법을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고 실제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네.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고 긴축이 더 강화가 된다라면 미국채 10년물, 2년물 다 올라야 되는데 며칠 동안 보시면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미국채 수익률 2년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 가서 금리가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겠네란 우려를 보인 거고 10년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경기가 여기부터 굉장히 부재해질 거라는 우려를 받는 거니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이 물가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를 훼손하는 방법 위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크게 작용해서 조금 더 공포를 많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논란 이제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온 약간 착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관련 데이터가 안 좋았던 거죠. 수입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돼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도 너무 높게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더 큰 문제다라고 해서 주식을 판 거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30%가 빠지고 S&P 18%가 빠진 건데 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빠진 정도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를 다 반영한 건지 덜 반영한 건지 더 반영한 건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주식 오래 보셨으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안 좋은 거 알지만 다 빠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더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목별로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자, 많이 여기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특정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은 지금 고점 대비 80% 빠졌죠.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80% 하락은 부도를 반영한 겁니다. 보통 자 부도를 반영했을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다라면 설령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어렵다고 한들 사실은 과도하게 반영했다라고 맞는 거지 여기서 더 빠지면 부도거든요. 그럼 부도는 아니라고 본다라면 과연 이게 제가 볼 때 그 적정 수준 이하로 빠진 거지 정말 더 많이 빠질 거냐? 뭐 일부 뭐 불안해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는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우려지만 실제 이 지수를 크게 하락시킨 거는 긴축의 강도가 강한 것 외에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문제가 저는 더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진짜 집에 콕 박혀서 인터넷만 하는 환경이 됐었었고 그때 벌어들인 온라인 수익,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속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터넷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네. 밖에 나가도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1차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거기에 긴축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묻혀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만큼 지금 심각한 우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양극화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는 이 양극화의 주범 중에 하나를 빅테크 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도 규제를 했고 한국도 규제를 했고 미국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 그때는 주가가 빅테크가 빠지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제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런 규제들이 본격화된다는 지금 규제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제가 볼 땐 빅테크 관련 기업들한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어찌됐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향하는 지향점 자체가 독점적인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경쟁적 구도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는 애플 TV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도 이용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규제도 있는데 지금 인건비 올라서 비용은 올라가고 있는데 경쟁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이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ETF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이 청산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가 조금 과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나 시장을 떠나서 어쨌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성장의 큰 그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1차 반등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반등을 할 거지만 2, 3차 반등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기업과 그런 기업이 또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아요. 저는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래 유본 부장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전 직전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소수의 기업 정도만 나중에 향후에 뭐 주가가 더 넘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미 상승 추세에서 뭔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여부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과하게 빠진 거는 맞는데 성장이 훼손된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성장은 네. 훼손이 됐고 네. 훼손된 거에 비해서 주가는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네. 다만 첫 번째 반등에서는 다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부터는 반등도 차별화되면서 네. 사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고점을 못 넘는 직전 고점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직전 고점을 못 간다는 얘기는 혹시 그 직전 고점이 너무 버블이 많아가지고 너무 올라간 레벨이어서 거기서 80%가 빠지긴 했는데 사실 적정가 기준으로는 80%가 안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당연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갖다 80% 빠진 거니까 적정가 80%가 아니니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게 보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부도를 반영할 땐 적정 주가에서 80%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예, 네. 고점 대비해서 8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빠진 기업들이 그렇다고 지금 돈을 안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땐 지난번보다 실적이 덜 나오고 실적이 줄었다라는 것뿐이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거면 천문학적으로 벌고 있고 또 지금 보셔야 될 게 이 기업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각들 보셨을 거고 오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넷플릭스 보면 막 여러 사람 공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면 어쨌든 수익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수익성 훼손을 위한 방어들이 시작되고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런 구조조정이 시작될 때 주가가 대부분 거의 끝물일 때 그렇죠. 하락의 네. 끝물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당하면 답이 없지만
더 당하지 않겠다는 어떤 부분에서 살기 위한 어떤 구조조정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일단은 주가가 올라도 딴 것보다도 비용이 줄어서 올라오는 게 첫 번째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가입자가 는 건 아닌데 비용이 줄어서 1차적으로 올라온 부분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 제도와 관련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물렸던 가격 이런 것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지 몰라도 현재보다는 나은 수준에서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건비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축소를 해서 마진을 지켜내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고 지금이 언더슈팅을 하고 난 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하게 내려갔을 네. 때는 꼭 네.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이번 달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거든요. 이러면 임금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것도 맞다 보니까 그 우려가 여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 이미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상당 기업들이 이미 감원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올해 몰라도 과연 6월에 감원이 시작된 미국에서 고용, 특히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 임금 상승 압력이 그만큼 높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낮아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감원을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질 거는 분명해 보이니까 감원이 되고 감원이 되면 감원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 상승이 그만큼 높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나왔던 거에서 그 다음 달은 임금 상승률이 또 둔화되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임금이 많이 내려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승률 둔화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를 받아요. 이민자를 받고 아직까지는 뭐하지만 다음 달에 혹시 이건 아직 제가 뭐 확인을 못 하겠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지면 역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현재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미국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니 그런 침체가 반영하는 구간에서 임금이 무한정 높아질 수 없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앞서도 아마 누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주가 많이 빠지면 수요 훼손되거든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직금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401k라고 해서 생각보다 수요 많이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요를 보면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물가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임금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다음 달부터는 일부분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우려가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조금 우려가 좀 낮아지는 쪽에 시간을 지나면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좀 높아지면서 임금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걸 보면 시장이 약간 안도를 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이번에 그 연준이 있었을 때도 기자분이 질문을 하셔서 파월 의장한테 현재 연준이 보기에는 공급 측면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게 임금 상승발 선순환 그 물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없느냐 물어봤거든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짐은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임금이 상승하면서 오르는 물가 상승은 사실 굉장히 고질적인 겁니다. 임금은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임금이 상승하면서 오르는 물가는 임금이 오른 만큼 기업들은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간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또 야, 나도 물건값 비싼데 또 임금 올려줘.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서 사실 그렇게 되면 물가를 현재보다 훨씬 더 기축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임금 상승발 물가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굳어지면 이건 정말 또 다른 것 같아요. 현재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는 있는데 현재 저의 판단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의 목적은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포모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되게 어려운 말만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을 잡아주는 저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임금이 안 오르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경기 침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다. 더 안 좋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거를 지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앞서도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일단은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연준이 필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엔 75pp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75 한다라고 그랬으면 시장이 올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75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야 세게는 하는데 그래도 물가는 잡을 수 있겠네.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신뢰는 잃지 않았을까. 네. 이런 고민이 조금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연준이 조금만 긴축을 가져가면 사실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미노적으로 물가를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더 고착화되면 지금 연구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유가부터 시작해서 와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가면 고착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물가 공급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거죠. 그죠? 우리도 다 이것저것 당할 거고 네. 그러면서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물가 하락이 있기까지 우리가 안아야 될 그 네. 추가적인 고통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일이 만약에 돼서 물가가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 것까지 주가가 반영을 한 걸까요? 그건 안 한 걸까요? 지금 그 초기 국면에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럴 초기로 수도 있다라고. 네, 조금 덜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지표는 기대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의구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 틀리겠죠. 네. 사람들이 말린 것처럼 한 것처럼 기대일편이 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서 긴축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좀 흔들리면 보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네.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커진다라면 수요가 훼손된다라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거네. 다만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게 이게 기업 실적 낮아지는 거에 대한 네. 고민이 할 거니까 그런 거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로 바뀌겠죠. 네. 예. 네. 네. 그 모든 이 임금 데이터 그 고용 데이터가 언제 나오죠? 다음 달 초에 이렇게 금요일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직 생각보다 많이 멀었습니다. 근데 고용 데이터가 대부분 후행 데이터예요. 네. 그렇죠. 경기 후행적으로. 근데 후행 데이터 이전에 그 고용을 이렇게 판단해 보실 일단 이 참가율은 저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기 보기는 어려운데 임금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고가 시작됐는데 임금이 더 오른다라는 건 생각보다 넌센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증가율은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에 조금 더 떨어질 개연성은 높은 구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기엔 지금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비스 물가도 지금 오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 보면 그것도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게 항공료가 저렇게 올랐거든요. 저렇게 오른 항공료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바람 여행 수요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들지 않습니까? 그쵸. 좀 비싸야 가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지만 어쩌다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그게 지속성이 있어야 그 물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 항공권에 이 물가를 생각을 해서 한다라면 한 번은 가더라도 두 번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물가 주거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주거비 외의 물가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연쇄적으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이제 특정 자산을 보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운 교과서적인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해야지 계속 예측이 틀리고 있는 시장에서 예측을 또 누구를 믿어보고 막 이러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배워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고용 데이터 제일 중요한데 다음 달 초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죠. 네, 네. 지금 막 시장의 변동성 엄청 크고요. 그 사이에 확인할 만한 지표랄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니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미 국채 수익률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답을 주고 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시장도 볼 거거든요. 인플레가 계속 내려가면 그 정도 긴축은 아닐 수도 있겠네. 연준의 생각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 또 어느 정도 최소한 스탑은 하겠죠.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는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다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실제 물가가 낮아지려면 이거 이외에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요 침공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의 봉쇄가 어느 정도 풀려야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을 텐데 그게 지금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실망한 케이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처음에 일주일 갈 줄 알았는데 좀 길어졌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게 초장기화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예측 못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중국이 봉쇄 풀면요. 그렇죠. 예. 그럼 한꺼번에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의 반전이 확 일어나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것도 또 그거 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얻은 게 없어서 그렇지만 과연 이게 1, 2년 이상 끌 수 있는 전쟁일까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 2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과연 올 여름 이상까지도 그렇게 쉽게 끌고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러시아한테 더 불리해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일정 부분 아마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면 전 유럽이 러시아 건 기존의 걸 쓸게라고 했었을 텐데 이제는 아예 고착화돼서 러시아 건 이제는 아무것도 안 쓸 거야라고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가 푸틴이 장기 집권 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더 잃는 게 많아지고 있는 건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라고 본다라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는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 이제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욕먹을 얘기만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아니, 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장기화되는 것도 예측 못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벤트가 종료할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연준도 그렇습니다. 연준도 저희들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게 연준도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50bp 즉 0.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더 강하게 얘기 안 하는 거는 뭐냐면 혹시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감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안 하냐면 어차피 경기 침체예요. 어차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렇게 금리 올리면 이래도 저래도 거덜나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까지 어차피 갈 거라면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괜히 여기서 지금에서 경기에 너무 심하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문제가 풀려보는 그것도 웃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 분명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할 거면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너무 심하게 훼손해서 죽이는 방법보다는 일정 부분 제어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기다려보는 방법을 택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일전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사례 또는 주가 폭락 사례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건 다시 끌어올게요. 여러분들 기존에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다가 폴 볼커라는 분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금리 인상, 20%가 넘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미국이 제조업이 몰락했었을 때 미국이 택했던 방법은 그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택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당시부터 미국 경제를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분들 조금 연배가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 연배라고 하면은 저도 젊긴 한데 저 연배 때 기억을 해보시면요. 젊으십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압력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무역 압력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쌀 빼놓고 영화였었어요. 그때 UPI 뭐 이런 거 하면서 스크린 쿼터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이 서비스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강조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 빅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빠지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산업이 여기서 더 심하게 성장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양극화 문제 때문에. 그럼 양극화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하려면 이 빅테크를 더 훨씬 더 육성을 한다라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은 현재부터는 새로운 제조업의 부활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를 바꿔가야 얘들이 죽는 걸 완충을 하면서 경제가 새살이 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는 것만큼 걱정되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제 구조 속에서 구조의 변화를 조금씩 느껴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존에 했던 거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신다든가 또는 여기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정말 새롭게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야 당연히 많이 빠진 것들이 하겠지만 그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경제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아예 바뀌면서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 정말 곤란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현재 올랐던 구경제 관련 기업들은 또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빅테크를 더 들고 가야 될 건가 아니면 경제 구조가 바뀌는 조짐이 보이면 힘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경제, 그렇죠,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로 갈아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처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그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면 그 작업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 그렇게 안 하면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크게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미국의 부동산도 폭락할 거고 다 그럴 거다라 말씀을 하세요. 이대로 가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8년에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서브프라임 위기가 우리가 주택 위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번에 빠지면 또 10년짜리거든요. 그걸 위해서 연준이 그걸 빠뜨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이런 정책을 쓰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미국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건 대공황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걸 알면서도 그걸 방치한다? 아니겠죠. 최소한의 그런 걸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될 거고 그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좋았던 산업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의 정점에 온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찾을 수는 없고 또 이쪽을 올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양극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란 얘기죠. 그 노력을 하고 현재 무너지는 해 이런 어떤 어려워지는 산업을 완충할 수 있는 산업에서 뭔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다음 달에 나올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변하고 있고 미국은 이걸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걸 위해서 정책적인 모습은 어떤 거라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주식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반등을 하면 기존의 시가총액이 컸던 애들이 전고점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수가 전고점을 못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뭐 구경제든 뭐든이 지금은 시가총액 비중이 작으니까 거기로 간 애들이 정말로 많이 올라야 지수가 전고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아니고 이거 이제 한국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 주식이라면 만약에 내가 증시를 그냥 사는 ETF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목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예를 들면 되게 편합니다. 네. 한국이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 지수가 박스권이었었죠. 네. 그래서 박스피였었죠. 자, 그러면 그 박스피 때 지수를 투자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네.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7, 8년 동안 지수가 박스권이었었을 때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특정 종목을 얘기해도 되겠죠.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 네. 철강이나 조선업종은 고점 대비 80%나 빠졌었어요. 네. 특히 저기 우리가 조선주들. 네. 자, 그러면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은 중국의 산업화 관련주였거든요.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거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20배씩 올라댔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 내려가는 기업과 올라가는 기업들이 서로 버무려지면서 나오는 게 박스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수가 전고점은 못 가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지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지리해지는 게 아니라 산업의 큰 흐름을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고요. 이게 확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려운 산업들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지수가 또 상승세로 전환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수라는 게 평생 폭락하는 지수도 없고 평생 올라가는 지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하락자 한 1년 정도 가니까 네. 그건 그 1년 뒤에 오른다는 얘기 이거하고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는 모든 이런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 기존에 했던 산업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사업에서 그 뒤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다라면 지금 연준은 동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이게 식어가는 대신에 이거에 다시 불을 지피는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보시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스닥은 빠지는데 다우는 그만큼 안 빠지더라.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견조하더라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또는 우리 시장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옛날에 구경제 또는 전통산업들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전통산업들은 주가 안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전통산업들이 큰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요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미국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나? 현재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워진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완충하는 것들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있나? 이런 어떤 작업들 또는 정책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을 하고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시면 시장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7, 8년도 때까지 중국의 산업화 했어가지고 그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종목을 사셨어요. 2009년, 10년도, 11년도에도 그 결과는 더 안 좋으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을 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안 하면 미국은 안 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거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돌파구도 잘 안 보이실 거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또는 손실을 만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이 어느 정도 피크를 친 산업과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같이 저랑 해보셨으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구경제 관련 기업들로 포트를 많이 짜놨거든요. 사실 되게 온도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는 너무 와닿고 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7년, 8년 장도 봤었고 그 이후에 박스피 구간에서 얼마나 포트폴리오 비중이 바뀌는지를 경험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너무 갑자기 단기 급락하니까 패닉 셀링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 아니면 뭐 다신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냥 존버하자 뭐 요새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닐 수 있고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정책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 안 하시고 한 달 후쯤에 나오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직 미국 정책의 변화를 아니, 알고는 있는데 어차피 네. 제 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주시기 궁금해하실 때문에 텐데 뭐 조금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차피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끌어들여서 그렇고 네. 아마 그 텀을 제가 조금 앞당겨서 왜냐면 지금 다음 주만 된다고 해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쟤 또 엇박자나네. 네. 한 번 욕먹을 거 이제 여러 번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다음 판단도 주면 있는 되겠네요. 거고 네. 왜냐면 그것도 네.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것도 네. 맞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네. 일단 드린 거고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최근에 뭐 시장을 좀 잘못 읽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사과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여러 군데서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했고 포트폴리오 바꿨었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 공감하는 게요. 네. 일단은 저도 이거는 매수 추천 매도 얘기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근데 예. 뭐가 있냐면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네. 순위가 상당 기간 동안 애플이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아람코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람코가 다시 1등 자리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지금 아람코 사시라거나 애플 파시라거나 이런 의견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뭔가 움직임,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실력이 일천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주식을 잘한다는 분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모아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분이 최근 주식 사셨을 때 저가 매수 안 하셨죠. 저는 워렌 버핏이 저가 매수 안 하는 거 살아서 처음 봤어요. 제가 수십 년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워렌 버핏이 언제 무엇을 샀다라고 항상 봐왔는데 꼭 위기 때마다 싼 기업을 사셨는데요. 이번에는 위기긴 하지만 안 빠지고 지금 거의 고점에 있는 주식을 더 늘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유업종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래도 싸다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왜 이걸 싸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몰라도 최소한 워렌 버핏을 믿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직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산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샀었을 때 아마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핏이 또 무엇을 늘렸지? 제가 볼 때 애플은 늘릴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그 빅테크 기업 중에 다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경쟁 구도가 별로 아닌 기업들, 그렇죠. 또 독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뭐 브릭스라고 해서 뭐 신흥국 5개가 좋다고 하다가 몇 개 탈락하니까 또 러브가 좋다고 하다가 네. 계속 줄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빅테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빅테크 중에서도 분명히 또 선별이 돼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게 될지는 분명히 줄어든다라면 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좀 전에 네. 사실 조금 속보입니다, 되는 속보. 속보가 네, 아까 속보. PD님께서 계속 알려주셨는데 제가 속보. 이선엽 부장님의 말씀에 경청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나왔어요. PPI 나왔는데 4월 수치가요. 0.4% 전월비 0.4% 그리고 전년비 1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월비는 예상치 하회고 전년비는 예상치 소폭 상회 정도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이 정도는 대부분 다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일반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자체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게 반영할 거라고 생각지는 안 되네요. 선물은 보니까 별 변화는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요. 없는 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시작해야 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의외의 반전은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꼭 너무 길게 간다라고 얘기할 것만도 아닌 거고 중국도 이대로 길게 갈 수 있을까요? 전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아마 어디 방송에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올해 인플레 말고 뭐가 제일 핵심이냐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시장을 크게 돌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미국보다도 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연준이 물가 잡는다고 다가 아닌 게 연준이 물가 잡는다고 중국이 봉쇄 풀 것도 아니고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물가 높으니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두겠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니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와야 사람들이 와 이제 최소한 바닥을 찍었고 이젠 더는 안 빠지겠다는 최소한의 확신을 가질 건데 그게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국도 이대로 봉쇄를 1년 내내 하면 중국이 없어져요 국가가. 네. 이거 못 견딥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역 정책을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저는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욕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그 기대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달 뒤가 아니라 생각보다 그 연준이 지금 제시한 그 6, 7월 안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의 어떤 그 봉쇄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오는 즉시 지수는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저희 아까 한국 시장 얘기하셔서 사실 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국 시장이 되게 잘 버티다가 물론 오늘 옵션 만기도 있긴 했지만 오늘 11시부터 장이 좀 많이 밀렸고 코스닥은 뭐 하락 종이 1,300개가 넘고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 왜냐하면 보통은 밤에 미국장이 빠져도 한국장이 버티면 그 다음날 미국이 이게 약간의 지금까지 시그널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빠진 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한국 시장은 좀 특수한 요인이 있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하락한 종목은 미국과 비슷하게 대부분 성장주였었어요. 네. 그동안 비대면에 대한 효과도 많이 봤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인 역할도 되게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경우에서 코인과 연관된 게임은 다 빠졌어요. 안 그런 기업 오늘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제가 뭐 실적이 원체 잘 나왔습니다. 네네 잘 나왔고 네.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느냐? 많이 팔긴 했는데 이런 정도 지수를 무너뜨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네. 이전에 팔았던 거에 보면 그럼 뭐냐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극심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그럼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인들 밑에다 대놨는데 그게 체결된 거예요. 네. 아주 밑에다 대놨는데 이 정도면 한번 하회가지고 대놨더니 그게 다 체결된 거라서 매수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오늘 매수세가 굉장히 극심하게 급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그만 매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굉장히 커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니까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온 게 이제 그 배경 중에 또 환율도 또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환율이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대체로 계속 아웃플로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났던 건데 이게 이제 멈추질 않으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현재 수준에서 계속 있는데 이 수준을 넘으면 금융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금융 위기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죠. 더 많이 빠진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북은 어디에서 환율이 고점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엔 섣부른 위기론을 얘기하는 건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면 미국이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오는 결과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제 그 위기론대로 그대로 되면 일부 분들이 주장하신 그대로 되면 미국은 최소 10년이에요. 그럼 지금 저물가 디플레 하려고 지금 막 10몇 년 동안 QE 3번 하고 하면서 어렵게 살린 걸 또 10년간 뒤로 후퇴시킨다고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거라고 고민하신다면 지금 주식 같은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러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 최고예요.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도 필요 없고 오로지 달러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지금 지양하는 게 맞다. 네. 이게 항상 위기가 조금씩 커지고 더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들이 더 그쪽으로 쏠려요. 더 안 좋고 더 안 좋고 계속 그걸 보면서 심리가 더 위축한 게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분명한 건 오늘 이렇게 했던 거는 실제 시장 위기보다 더 과장돼서 하락했다는 오늘은 부분에 과장된 대해서는 것 같다. 네. 저는 충분히 이건 시장으로서도 보입니다. 사실 댓글에 욕 달리는 거 봐도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제가 뭐 욕을 만한 짓을 뭐 짓까지는 그렇지만 좀 저희들이 많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지예요. 그렇겠지만 그건 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땐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네. 저희들한테 많이 욕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리신다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혹시 무슨 뭐 개인의 신용이나 이런 레버리지를 썼던 물량이 좀 되돌려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어떠신 오늘보다는 것 같으세요? 내일일 것 같아요. 오늘이 많이 빠졌으니까. 예, 왜냐하면 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지점에서 네, 있어 그쵸. 보면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쭉 받았다가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오늘 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통상적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할 때 보면 신용을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어떤 거에서도 신용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돈만 들고 이렇게 있고 실적 되는 기업이 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신용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신용을 털려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또는 낙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내가 받는 심리적 타격이 더 커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지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엎혀지면 그렇죠. 그걸 막으려면 신용을 쓰시기면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실제 또 신용으로 돈 버는 것도 사실인 거니까.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볼 때 저는 기술적 분석 그렇게 신봉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일단 불리한 위치에 가면 어떤 경우에서도 신용을 쓰시면 안 네. 돼요. 예. 근데 이게 좀 네.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자산 시장이 지금 연결돼 있고 총 신용 잔고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많은 신용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서학개미들도 많으셨는데 미국 주식도 신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했을까요? 많이 하셨죠. 실제로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이 빠지니까 또 이 정도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더 빠지니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지면 바닥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처럼 보이는 거고 더 빠지면 오히려 반대로 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되시는데 지금 그 구간에 와 있는지 아닌가 싶고요. 전 생각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미국 주식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기업을 가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기업을 가봤을 때 탐방 저희도 또 많이 다니는데 탐방을 가봤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 꼭 반드시 해외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없고 기업들 하는 거 볼 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도 맞는데 또 예측 가능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변동폭도 너무 컸고. 그렇죠. 하한가가 없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은 원래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몇 군데 매체에서도 미국 주식 한해서 전 안 한다 대놓고 자야 되니까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보다 기저에는 지수가 10배나 올랐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뭘 더 벌겠다고 하겠어? 네. 이런 어떤 기저에도 깔려 있었던 거고 지난해 여러분들 9월 7일부터 경제정책 이런 것도 보시면 미국도 이런 규제 같은 게 시작돼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랬어요. 지금 따라가면 내가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도 물론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도 저는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몇 기업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다는 판단이 네. 계속해서 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또 싫어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더 낫지 않았느냐라는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만약에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는 군대라면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그 기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돌파구 될 수 있다. 다만 그게 진짜 되는지는 일단 반등할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는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신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고 하는 것도 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자님께서 혹시 가상자산도 좀 보시나요? 가상자산의 추락에 대해서 네, 사실 작가분이 질문을 넣어주셨는데 실제 네. 제가 가상자산을 알지는 못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상자산을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섣불리 가상자산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제가 가진 편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흘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이라는 데가 미국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진 않았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는 왜 그랬을까? 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어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증거도 없고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이 당신 틀렸습니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인데 거대 유동성을 일부 유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 유동성이 만약 가상자산에 안 가고 부동산이 이런 데였으면 더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 유동성을 분산하는 효과로 일정 부분 그게 그런 걸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듭니다. 왜냐면 사실 가상자산 하는 거 보면서 분석도 안 하고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게 투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루에 2배씩 뛰는 게 투자인가요? 그렇죠?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굉장히. 그럼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꿈쩍이나 할까요? 원래 자산이라고 제대로 된 화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달러 가치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빠지면 달러 가치가 오히려 보존이 되고 이게 화폐 가치가 되게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거를 달갑게 볼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반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름대로 이걸로 인해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어떤 고민도 좀 있긴 있어요. 예. 네. 지금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가상자산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담당인데 사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오를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러니까 어디가 꼭진지 모르고 내려갈 때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사실 아무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밸류에이션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코인 시장이야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축소 효과 일부 일어나고 생각보다 제가 볼 때 제한적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하셨던 네.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뭐 멀리도 아니고 제 아들도 대학생인데 했다가 이런 얘기도 되나? 했다가 아들이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돈을 좀 벌었다가 코인으로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고 네.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이제 알바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약간 나스닥 자체가 지금 코인 시장의 움직임과 나스닥이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인의 버블이 붕괴가 현실화된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시장에 또 영향을 주면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뭐- 그래도 이제 연준은 꿈쩍하지 않고 빅스텝 계속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까지 지금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쵸? 뭐 가상자산이 얼마나 내려갈지 올라갈지도 사실은 잘 네.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가상자산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손실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클 텐데 네.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소비에? 네.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소비가 마냥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인 것 같아요. 결국 네. 자산부터 빠지기 그렇죠. 시작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자면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이 QT 긴축 양적 긴축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 QT를 했을 때 진짜 금리 인상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생각보다 많아요. 아,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금리가 낮은 게 문제인 것보다도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이 많다는 게 더 문제인 게 연준의 자산이 지금 9조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 돈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예전에 QE라는 걸 했었었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렇죠. 시중에 돈을 찍어내는 거. 근데 이게 1, 2, 3차 양적 완화 때까지는요. 돈을 그때 4조 달러 가까이 찍어냈는데 이 찍어낸 돈이 시중에 유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연준이 이 돈을 찍어낸 목적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때 부동산발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신용 위기가 왔었거든요. 은행들 안 망하게 하려고 시장에 돈을 뿌려준 거였는데 시중에 이렇게 찍어냈던,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으면 이 돈은 은행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의 돈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다시 연준에 예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뿌려낸 돈은 많았지만 이 돈이 사실은 시중에 나가지 않고 연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뽑았던 거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 살포를 했어요. 그거를 찍어서 재무부를 줬고 재무부가 우리한테 돈 줬잖아요. 그렇죠? 직접 찍었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가 거대 유동성이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QT, 즉 시중에 있는 돈을 직접 빨아들이는 QT가 사실은 더 정책적 효과가 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준이 0.5 갖다 잡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QT로 인해서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준 사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적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강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꼭 금리 인상만 가지고 50bp 했다, 75bp 했다 가지고 긴축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얘기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빨아들여질 거니까 아시겠지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투자를 안 하면 채권을 내다 파는 거잖아요. 직접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채권을 팔면 그만큼 시중에서 돈을 받잖아요.
받는 돈만큼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의외로 유동성이 빨리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거기에 MBS까지 즉 주택 저당 채권도 내다 팔게 되는데 주택 저당 채권을 만기 재투자를 안 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 또는 임대료가 이때부터는 정점을 찍거나 또는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시작됐었을 때 많은 효과를 생각보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금리만 보고 긴축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QT를 늘리면 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긍정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연준이 아직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더 이상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오면 이 봉쇄를 어떻게 포장해서 풀 것인지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 할 때까지 한다는데 그때까지 경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 모든 국민이 지금 다 못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네. 저는 그 이전에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연준의 QT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빨아들여지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을 해서 고용이 이미 줄어들기 시작할 조짐들이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봉쇄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을 너무 막 비관적으로만 극단적인 비관적으로만 보는 거는 조금 지금 시작에서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낙관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시장이 어떻게 냉정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5월 달에 반등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5월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 있는데 만약에 부장님한테 누가 5월 한 달만 딱 놓고 우리나라 장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만약에 의견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미 하락했는데 그런 의견을 아니, 주시라고 여기서 하면 하락한 거 예. 치고 일단 여기서부터 만약에 월말까지라고 보면 네.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 5월 말까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 지금 위치보다는 아래보다는 위라고 생각을 하고 위쪽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 네. 위치보다는 네. 예. 현재보다 그게 뭐 위치로. 유의미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현재 위치보다는 나을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위험한 질문을 하고 예. 계세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예. 이게 사실 위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위라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하시는데. 궁금해하실 만한 궁금해는 질문이니까 하세요, 다. 제일 이제, 궁금은 하죠. 예, 당연하죠. 네. 지금 다들 막 지금 빨리 궁금을 팔아야 하면서도 되느냐, 물타기 해야 네. 되느냐 난리가 났는데 또 뭐 연준이 오판했느냐 그러지만 연준이 오판했다기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았던 그렇죠. 게 핵심이에요. 연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판하기 이전에 모든 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처럼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피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네. 파월 의장 혼자 결정을 하면 잦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12분의 위원 여러분들 전부 다 대단한 석학들이세요. 그렇죠?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여러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수십 명이 모여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해봤고 뭐 기금 운영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처음이에요. 네. 최소한 어떤 변수가 나오면 틀릴 수는 있어도 최소한 가늠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가늠이 안 돼요. 네.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 원래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런 네. 얘기하면 혼날 텐데 전쟁 난 국가는 문제가 되지만 전쟁은 파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그 복구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게 엄청난 수요를 유발시켜요. 근데 이번에 전쟁은 특이해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맞물렸거든요. 네. 전쟁을 해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요. 전쟁에 대한 대가가 서방의 경제 제재라서 그 경제 제재가 에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도 특이한 구조예요.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맞아요. 보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렸고 거기에 코로나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도 맞물렸고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농담 아니고 하반기 들어서 새로운 변이 생겼다 그러면 또 저희들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근데 네가 틀렸으면 제가 반성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럼 맞췄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모두에게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제 댓글창도 분위기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충분히 진짜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계속 변수를 체크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이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댓글 쓰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희는 의견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왜 바꾸는 거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왜 저 애널리스트들을 맨날 뒷북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발 변수가 많이 나올 때는 어떤 예측치가 맞을지 틀릴지를 저희도 모른다니까 네. 사실 정직한 네. 거죠. 전쟁이 날 줄 몰랐고 봉쇄할 줄 몰랐는데 봉쇄를 갑자기 풀지 전쟁이 갑자기 중단될지 저희는 모른다. 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여기서 성실한 분들이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의견을 바꾸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옛날에 저분이 뭐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뭐 물론 뭐 욕해서 위안이 되면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최근에 어떻게 의견을 바꿔가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누가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저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별 말씀이요.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저희들이 참 많이 참 그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정말 불광력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는 거라서 그 애널리스트 지금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나오려고 하세요. 맞아요. 어차피 나와서 욕만 먹을 건데 앞으로도 안 나오려고 하실 거예요. 왜 남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그래도 로직을 정확히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예측 틀렸다 뭐라고 하면 상처받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반성하기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지리산 가서 신내림이라도 받아야 되나? 진짜로 그럴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좌 굉장히 망가진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뭐 받는 고통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장을 유연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너무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론은 속성상 자극적인 것만 뽑아요. 지금부터 더 안 좋은 얘기만 뽑을 건데 그거 뽑는 즉시 데이터를 같이 보세요. 몇 개 데이터 되지도 않습니다. 미국제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찾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forward inflation 쳐보세요. forward inflation 치면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제일 먼저 위에 나와요. 치시면 매일 데이터로 나옵니다. 네. 그 지표만 보셔도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꺾이는데 시장은 왜 이래? 그것만 봐도 곧 되돌려질까 알거든요. 만약에 네. 우려도 되는데 그거 오르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잘 체크하면서 맞습니다. 팩트와 이게 소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흥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공포인지 이런 거를 그 감정적인 문장이나 방송이나 또 이 기사 같은 거에 휩쓸리시기보다는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데이터들 대부분 보시면 같이 써보셨지만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베리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의 단점이 뭐냐면 좋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좋으면 더 안 좋다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모델에 기반해서 데이터 얘기를 하면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안 좋게 몰고 갈 수 있을 가능성, 좋을 땐 또 많이 좋게 몰고 가는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어떤 모델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는 팩트 데이터들 보고 그게 시장에 대비해서 얼마나 과하게 움직였는지 덜 반영됐는지 그걸 조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많이 여쭤봤던 게 뭐냐면 노벨 경제학상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모델이거든요. 네. 전망 기능이 없어요. 네, 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시장 상황과 맞춰보고 그런 과정까지 있어야 조금 더 신뢰가 높아진다라면서 놓고 볼 때는 있는 팩트 데이터 중심으로 시장과의 괴리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괴리만큼 결국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 또 낮에도 애쓰셨을 텐데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예, 예. 지금 워낙 막 댓글도 안 좋고 하니까 다들 이제 발언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신중하신 느낌이 저한테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 할 말은 다 네, 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요. 집중해서 네. 열심히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또 한 달 후에
아니면 조만간 예, 또 저희가 예, 예. 다음 그 미국의 산업 재편 제가 미리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꼭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로직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확보해 놨는데 네. 하여튼 지금 반등한 분명히 그 종목들로 빠질 거라서 지금 얘기를 네. 일부러 안 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네. 믿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도 좋고 공감을 하셔도 좋고 최소한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어느 누구도 항상 맞을 수는 없고 그럼요. 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항상 변하는 거죠.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대응 잘하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죄송하다는 말씀 해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신데, 네, 저도 죄송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